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이에 발맞춰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오늘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 김창환 사무총장을 모셔서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기술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이시죠? 네네. 자, 태양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예,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하. 일반형 태양광은 전혀 뭐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냥 패널만 쭉 깔아서 그냥 광발전을 하는 건데 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한테 딱 맞춤입니다. 농민들에게.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하부에서는 그대로 기존대로 뭐 쌀농사든 밭농사든 짓는 대로 짓고 농사는 그대로 짓고 그렇죠. 위에서 광발전을 해서 부수입을 고정적인 부수입을 챙기는 그런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석이조 비슷한 거죠? 그렇죠. 모든 이제 작물이 광포화점이 있거든요. 예. 뭐 쌀 같은 경우는 뭐 한 조도가 40에서 40보. 예. 그리고 일반 작물은 뭐 20에서 30짜리가 많습니다. 예. 근데 하루에 우리가 햇빛이 그 작물이 받아들이는 건 보통 조도가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40을 이제 쌀이 받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 햇빛을.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위에서 광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설치해서 그걸 전기로 생산하는 그런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작할 걸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 벌써 한 7년 전서부터 저희들이 이걸 실험 연구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7년까지 걸린 건 처음입니다.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 염해지 같은 경우 염해지는 2019년도 7월 1일부로다가 일시 사용 허가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하는 저 100kg급은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저는 바로 이거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말이죠. 이거를 한 그 농민들의 반응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해보니까 반응은 좋은데 문제는 일시 사용허가가 돼야지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영농형 태양광을 땅을 전용을 해야 돼요. 잡종지로다가.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걸 돈 있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농지로 있을 때는 땅값이 뭐 절대 농지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저걸 잡종지로 바꿔놔 봐요. 몇 배씩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일시 사용 허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입법을 추진을 하는데 정확하게 6년 걸렸습니다. 6년. 입법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입법은 곧 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협회잖아요, 지금. 한국 영농
태양광 협회. 예. 자, 협회가 하는 주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겁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 일반 태양광을 보면 저희들이 저도 이제 뭐 올해 들어온 태양광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면서 전국에 있는 태양광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보면 이 모듈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은 20년을 보장을 합니다. 모듈이. 20년? 20년을 보장을 하고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세계가 다 모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다 보장이 되는데 구조물 자체가 이게 20년이 갈 건가 안 갈 건가 의심스러워요. 구조물이? 모듈을 받치고 있는 그 구조물이 그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 무너지면 뭐 태양광 모듈이 아무리 발전이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농민들이 만약에 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로 말하면 더더군다나 농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태양광보다도 더 또 견고하게 또 해야지. 농기계가 다니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 뭐 태풍 이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농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협회가 이제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급을 하는데 지금 일반 태양광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안 갈 수 있는 그 태양광도 많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되 제대로 만들자. 그렇죠. 그거를 현재 지금 저 뒤에 화면에 보이는 거. 저게 이제 지금 현재 모델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발전시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영농형 태양광은 가변이 돼야 되고요. 첫째 모듈이 하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70%가 햇빛이 들어가고요. 30%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작물도 수확이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6년 동안 실험해 본 걸로 봐서는 1%에서 18% 감소율이 생겨요. 대신에 품질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감소가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주로 이제 그 비가 와갖고 가뭄 현상이 엄청 심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로 예를 들어 보면 그 포도가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와인을 이제 많이 이제 즐기고 하는 나라인데 포도가 당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햇빛을 가려서 조절하는구나 그것도. 햇빛을 가려서 당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질을 더 좋게 만드는 와인 닮은 맛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영농형 태양광이 앞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도입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농민들한테는 딱 좋은 아주 그러니까 모델이 작물의 뭐 내용이랄까 성분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렇죠. 얼마든지 조절해. 저게 가변이 됩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직으로 세워서 빗물이 그냥 그대로 농지나 떨어지게 하고요. 만약에 태풍이 불으면 아주 심한 태풍이 불으면 옆으로 눕혀서 바람의 저항을 안 받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농사가 이제 한 6개월, 1년 중에 한 6개월 농사거든요. 6개월은 휴경입니다. 땅이 쉬고 있어요. 안 짓는 기간이 있죠. 안 짓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간에는 태양하고 모듈하고 맞춰서 발전을 더 많이 되게 해서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하여튼 뭐 이거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게 법안만 통과되면 내년 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을 많이 현장을 다녀보셨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44개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근데 제대로 영농형에 적합하게 구조물을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태양광을 하던 사람들이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을 만들었어요, 협회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 간격하고 이 정도 기둥 굵게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모듈은 어떤 사이즈로다가 써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영농형에 맞춰서. 그렇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농사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작년도 해도 올해도 저 벼비는 걸 파주를 가보니까
그 벼베기 때 엄청 바쁘잖아요. 저 콤바인이. 저기 저 땅 한 400평 되는 걸 한나절을 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벼베기 할 작업할 수 있는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20년 동안 이 구조물에서 녹이 나거나 아니면 중금속이 저 토양으로다가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그 작물을 수확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먹어야 되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농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도 저희들이 완전하게 20년 동안 녹이 슬지 않는 파이프를 사용하고 친환경으로 해요. 지금 모듈도 지금 이제 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셀에. 그 납도 완전히 지금 뺀 모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이 없는. 만약에 모듈이 파손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모듈에서 비산돼서 토양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모듈을 중요한 쓰는 거죠. 자,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 수확도 되고 거기서 발전으로 돈도 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7년 동안 작물 테스트한 게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12가지 정도 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쌀하고 감자입니다. 논농사는 이제 쌀 농사를 했고요. 또 밭농사는 감자 농사를 했는데 감자는 보통 한 조도가 한 35 정도면 햇빛이 하루에 35 조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걸 모듈을 30% 정도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확에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8%. 이제 해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뭐 적게 감소될 때는 한 8%, 많게 될 때는 한 12% 정도 감소율이 생기는데 품질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한 10% 내외로다가 감소가 된다. 대신에 광발전되는 걸로 보면 감자 수확은 그때 당시만 해도 600평 100kg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면 한 60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600평에서 감자를 수확을 해서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 순수익으로 1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것뿐이 농사가 그것뿐이야. 어떤 때는 뭐 거의 뭐 손익분기점까지 들어서는 경우가 뭐 있고. 근데 광발전을 한 걸 따져보면 상당합니다. 그럼 감자 농사 진 것보다 광발전이 더 나은 거예요? 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1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순수익이 돼요. 1,000만 원. 그러면 뭐 이 감자가 문제가 아니네. 감자가 문제가 아니죠. 대신에 이제 무조건 영농이 이제 주업이니까 영농이 주수입이 되는 거고 부수입이 막 7, 8배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와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로다가 해서는 전부 다들 인정도 안 하고 사기꾼이라고. 자, 궁금한 게 말이죠. 일반형 태양광하고 영농형 태양광하고 자, 이건 뭐 하프 사이즈로 한다면서요, 이게? 자, 그러면 하프 사이즈.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실험 데이터로다 보면 영농형 태양광 100kW하고 일반 태양광 100kW하고 전체 발전 효율을 보면 영농형 태양광이 3% 정도 높습니다. 그런가요? 일반 태양광보다. 왜냐하면요. 발전이 제일 많이 될 때가 저 태양광이 봄하고 가을입니다.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뜨거우니까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지만 너무 뜨거워도 발전이 덜 됩니다. 왜 발전이 덜 되느냐? 모듈의 복사율이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빠지는데 이 발전이 되느라고 달궈져 있는 게 식어야 발전이 돼요. 근데 저건 하프 사이즈라 좁잖아요. 빨리 식습니다. 그리고 일반 태양광은 뭐 1m, 2m 내에서 있으니까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저건 3.5m 높이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 옆에가 발전이 더 많이 되는 이유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발전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태양광보다는 무조건 제가 보기에 3% 정도 더 되고요. 저게 겨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겨울에. 저건 가변이 되잖아요. 가변이 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일반 태양광보다 일반 태양광이 300kW 될 때
400kg가 됩니다. 100kg가 더 돼, 하루에. 가변이 그런 또 효과가 있네. 이게 이제 태양하고 맞추니까. 예. 일반 태양광은 고정형이라 이제 여름에는 해가 누워져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각도를 직각으로 맞춰주면 발전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 저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천만에. 좋다. 이게 이제 시설비가 예. 한 30% 정도 더 들어가잖아요. 일반 예. 태양광보다. 그게 단점이고 예. 면적이 일반 태양광보다 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하. 농민들 땅 5, 600평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땅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땅에다 하는 거니까 면적이 더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자, 근데 이제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 시설비는 더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발전한 거를 이제 정부가 사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주는데, 그럼 일반 태양광하고 지금 영농형 태양광하고 그 사주는 가격이 차이. 예, 가격은 현재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다. 일반 태양광 100kg나 영농형 태양광 100kg나 똑같아요. 시설비는 좀 더 들어가는데. 예, 시설비가 30% 더 들어가니까. 어허. 그리고 이거는 환경을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예. 경작을 하는 건데, 예. 야, 지붕 위에는 1.5를 주거든요. 예. 가중치를. 예. 지붕 위에다 설치했다고 그래서. 밑에 여기서 쌀 생산하지 않느냐, 농산물 생산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지붕 위나 이거나 뭐 다른 거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아하. 저는 이제 얼마를 몇 프로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예. 농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예. 남한테 하신 소리 안 하고 그냥 용돈으로 쓸 수 있다.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연금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 요구사항은 그래요. 뭐 1.5 하면 뭐 풍력 뭐 어디 또 뭐 해상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또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하. 우리는 그냥 저 영농형은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으로 맞추자. 예. 사후관리비, 이자, 계산, 원금까지 다 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어요. 근데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예.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주체. 이 민간이 좋은가 국가가 좋은가 이 논란은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은 국가가 주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국가는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국가가 끝나고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공무원들이 그거 시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인 민간인들이 이걸 주도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이제 협회가 지향하는 원칙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 영농형 태양광을 홍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의구심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태양광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산지에 할 때 뭐 홍수가 나서 무너지고 뭐 저 풍력도 바다에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도 많고 이것도 별 수 없을 거 아니냐 태양광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그거는 또 되게 차원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건 태양광이라고 하지만 이건 농사가 주업이지 태양광이 주업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주업이 되는 3대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첫째, 이건 농민이 아니면 못하는 거다. 이거. 농사를 지면서 하는 거니까. 농민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농지가 보존돼야 된다. 그대로 뭐 일반 태양광은 20년 동안 그 태양광 발전만 하니까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농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3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 도예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만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다. 거기다 100kg 이상은 해주지 말자. 100kg 이상 뭐 200kg를 해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된다. 그것도 좀 바꿔야 된다. 상업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100kg 정도면 우리 농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정도만 되면 뭐 그렇게 남한테 하시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거든요. 연간 1,200만 원 20년. 큰 겁니다. 그거. 그럼요. 원금이자 사후관리비 싹 빼고도 그렇게 수입이 되니까 땅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모듈의 그 와트피가 많이 올라가서 600평 정도를 100kg 하던 게 이제 한 정확하게 지금 505평 들어갑니다. 100평이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을 수 있어요. 모듈 와트피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한 500평만 가지면 영농형 태양광을 100kg 정도 해서 20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청년 농부 때부터 유기농 전도사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예. 자, 유기농 농업, 친환경 농업을 처음부터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요, 이 농민 데모를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농민 데모? 예. 그래서 농민운동을 오래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은 농민운동 하는 자체가 농산물값 가격 안정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값 받자. 근데 농산물 값이 뭐 조금만 올라가면 방송 매수하면 막 그냥 두드려갖고 뭐 금값이다 뭐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지금 현재로 봐서 전체 국민 5천만 중에 농민 200만 분이 안 됩니다. 농민보다는 뭐 소비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하려면 어쨌든 안정적인 정책을 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200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죠. 얼마 안 되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뭐 녹색혁명이라고 그래서 자급자족한다고. 보통 그때는 농약을 한 5-6번 했어요. 초기서부터 시작하면 수학기까지. 그걸 혼자 하루 종일 하니까 아침 뭐 한 9시쯤 나가면 깜깜할 때까지 농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약 중독이 걸린 거예요. 아하, 이게 몸에 이제. 그러니까 젊어서 그렇게 중독이 걸렸으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다 나 죽겠다 그렇게 해서 야 농약을 안 쓰는 농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지금 여기 흑살림연구소 이태근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를 그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그 흙을 가지고 그렇게 그 미친 사람 마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91년도서부터 그래. 농약, 비료 전혀 쓰지 않고 이제. 오래되셨네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 이걸 처음에 알릴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렵고 말고요. 가서 얘기하면 꼭 거짓말하고 사기꾼으로 다 취급을 하는 거야. 무슨 놈은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안 쓰고 뭐 농사가 되냐. 뭐든지 처음에 주장하면 그렇게 힘든 거죠. 뭐. 근데 저도 실패를 많이 했죠. 이 땅을 몰라서 그래. 땅을 욕심만 앞섰지 땅에 대한 성질을 모르니까 유기농만 앞세워서 했지 땅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 많이 했습니다. 땅이 우선 건강해야. 그래서 땅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채소함도 일반 토양을 땅을 유기농 땅으로 만들려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 걸려야지 유기농 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뭐 단시간 내에 뭐 한 2-3년 내에 만들려니까 이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내용을 나눠 보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지금 현재 있는 건 무농약하고 전환기하고 이제 유기재배 3개만 있죠. 그래서 이제 무농약은 말 그대로 농약만 안 주는 거예요. 농약 안 쓰는 거. 화학비료는 2분의 1로 줄여서 하는 거고. 전환기는 무농약으로서 이제 유기농으로 가기 2년 동안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농사 짓는 게 전환기 유기농이고요. 그래 2년 지나면 이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유기농에 가는 그러니까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농가 수익 그리고 이제 환경 보호, 뭐 지속 가능 이거 이제 고민거리죠. 당장 돈은 벌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처음에 이거 보급할 때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저희가 보는 건 아무래도 간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홍보를 하고 친환경 유기농을 시작을 할 때 이게 개인은 안 되니까 장목반을 만들었어요. 장목반을. 장목반을 만들어서 장목반서부터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농사를 짓던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가격 가지고서 좀 보장을 하면서 가격을 높여주면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득을 높여준다는데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높여줘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처를 이제 여기저기 만들어서 장목반 할 때서부터 사실은 가격을 높여줬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점 뭡니까? 제일 힘든 게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전쟁. 제초제를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 또 풀이 안 나는 토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양이 좋으면 풀도 좋은 거지. 자라기가. 토양이 좋아야지 풀도 잘 큽니다.
예. 그러니까 풀과의 전쟁인데 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쌀겨농법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오리농법 이제 현재는 이제 우렁이 농법까지 와서 오히려 제초제 기존으로 남아 있는 화학성인 제초제 뿌리는 것보다 오리농법을 잘하면 풀이 더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논에는 성공을 했어요. 예. 밭작물이 문제입니다. 아하. 예, 밭작물이 뭐 1년에 밭을 못 매도 6, 7번은 매야지 작물 수확을 하니까 밭은 이제 비닐을 씌우고 나머지를 이제 풀을 이제 뽑는 작업인데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유기농 하려면 일단 병이 발생해서 이걸 방제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늦습니다. 아하. 방제를 하거나 치료를 하기 늦어요. 저희가 이제 영농일지를 농사지면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영농일지를 쓰는데 대부분의 병해충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온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역산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전서부터 사전 방제로 다 주면 일반 농산물보다 품질도 좋고요. 농사 짓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사전에 준비 없이 사전 방제 의주가 없이 병이 발생돼서 이걸 치료를 하려고 대들이니까 이게 병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몸 건강 관리가 그렇죠. 똑같네. 똑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친환경 농업을 그야말로 보급하고 네, 육성해서 많이 확산시켰는데 말이죠. 정말 저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성공에 뭔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나가려면. 예, 성공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은 좀 세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든지 저를 보면 그래요. 저 사람 말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고집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게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쉽게만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지. 진짜 재밌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을 친환경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계속적인 그 세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몇 년 하다가 말하면 다시 옛날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 세뇌될 수 있는 반복 교육, 교육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킴으로써 완전히 세뇌가 돼야지 이 가슴에, 마음에 정착이 되거든요. 자, 교육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 동참하려니까 유기농 축제, 또 무슨 꾸러미 그렇죠. 사업 이런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걸 처음에 이제 조합장 당선될 때 2002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농협에 들어갈 당시에는 사실은 농협에 불평불만이 많아서 들어갔어요. 아니 농협이 뭐 돈 장사만 하지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들 걸 팔아줘야 되잖아요. 이거 뭐 제대로 팔아주지도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야, 나 찍어줘. 내가 농협 가서 때려부실게. 참. 농민운동 하다가 들어가서 농협 있으나 마나도 없었다 저거. 그러면 표가 나와요?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진짜 많았거든요. 어른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농협에 대한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농민을 위한 농업. 그렇죠. 농협, 그걸 해야 이거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당선돼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농협 때려부시려고 딱 보니까 야 정말 이게 큰일 났어요. 진짜 정말로 농협에서 잘하는 일이 많은 거야. 잘못하는 건 겉으로 보이지만 잘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투명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농협이 투명 경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민들을 설득시키기를 야, 내가 농협에 들어가 보니까 실상은 이렇다. 정말 잘하는 것도 많더라.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는 그럴지 몰랐단 말이야. 당선되더니 마음 변했냐? 완전히 뭐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한 2년 동안 설득시켰어요, 농민들. 그러고 야, 정말 이제 마음적으로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일을 한번 해보자. 농민은 마음은 착하고 순진해요. 내 진심만 보여주면 그 돈하고는 크게 연관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진심을 보여주니까 야, 저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따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유기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들려면 축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시작하려고 보니까 또 희망 놓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면단위에서 무슨 뭐 조합에서 유기농 축제를 하지 말아라 말이야. 농협중앙에서 난리가 난 거야. 농협 망신시키지 말고 제발 좀 말이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란다고 시작한 거 내가 그만두었어요. 고집이 있는데. 예. 그래서 시작을 딱 했어요. 했는데 이제 1박 2일로다가 우선 첫 번째로 유기농산물을 홍보를 하려면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체험. 예. 도시민들을 이 농산물이 어떻게 크고 자라고 먹어보고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걸 안 먹는다. 뭔가 틀려야지 먹을 거 아니냐, 비싸고. 예. 그래서 근데 유기농 체험 행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도예지에 있는 그 소비자들을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따져보니까 한 1억 8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농협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예산이. 그래서 가을에 수매할 때 농민들 돈을 40kg 한 포대에 수매할 때 1,000원씩 띄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이거 뭐 얘기도 없이 돈 1,000원씩 꼈다고 말이야. 이 보니까 1,000원이 비거든. 이거 유기농 축제를 하려고 그랬나. 유기농 축제는 이들이 하든지 말든지 왜 돈을 왜 띄느냐는 거야. 좋다. 만약에 당신들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부담을 하자. 아마 지금까지도 전무후무일 거예요. 농민들한테 돈 걷어서 축제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해서 돈을 1,000원씩 띄어서 6천만 원을 모았어요. 나머지 1억은 관공서에다가 부탁을 하고 농협중앙회가 또 가서 사정을 하니까 몇천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 돈 모아놨으니 그렇지. 명분이 있는 거지. 명분 있잖아요. 근데 뭐 다 희망만 뒀던 사람들이 계속 자꾸 못하게 희망을 놓길래 내가 농림부를 갔어요. 가서 면단위에서 유기농 축제를 하는데 당신들 누구라도 와서 축사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저 장태평 장관이라고 그때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공무를 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죠. 잘하시죠. 예, 그럼. 내가 초청장을 딱 가져가서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재경부에서 와서 잘 모른 거야. 농림부 국장이 면다리에 가서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건지 안 가는 거야 되는 건지 가는 줄 알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나한테. 중앙부축국장은 잘 안 가는데. 안 가죠. 안 가죠. 거기서 내가 중앙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 자리에서. 그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여기 농림부의 장태평 국장이 우리 유기농 축제에 와서 축사를 하신다 그러더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회에서 한 5일 남겨놓고. 행사 한 5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으니까 뭐 그냥 이거 잘못하면 농협 망신한다고 그냥 중앙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렇지, 제대로 이제 하자 이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2004년, 5년, 6년, 7년, 4년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토마토 체험하고, 모심기 체험하고, 그 행사를 하는데 유기농 쌀로 빚은 걸로만 행사를 했어요. 도시민들이 오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이제 농업인도 같이 참여하고. 그게 한 10,000명 첫 해야. 10,000명? 10,000명. 아이고, 참. 그때 당시에 이제 회의하고 저희하고 우창농협하고 그 MOU가 체결이 돼서 꾸러미 사업을 시작할 때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 꾸러미 사업은 요새는 많이 보급돼 있는데.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저희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 10,000명을 하고 나니까 행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이듬해서부터 계속 1,000원씩 내서 대성공. 농산물 가격 달라는 대로 다 팔아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99년 친환경 농업으로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셨다고요? 그때 당시는 뭐 신지식 농업인이 처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때 신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1999년도에 될 때는 유기농에 이제 한참 관심 있게 시작할 때 그때는 거의 주위에서 없었을 때니까 아마 쉽게 신지식 농업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 될 리가 있나요? 나서가도 부담이 되는 게 야, 이거 신지식 농업인이면 신지식 농업인답게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예. 농민들이 하는 걸 좀 앞서서 좀 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있잖아요, 농협에는. 예.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조합장이 돼서 2003년도에 중앙회에다가 예. 친환경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예. 아하. 처음으로 다 농협이 생긴 일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는 일이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농협이 아주 역할을 크게 하고. 그거야말로 큰 일이네. 큰 큰 엄청나게 큰 기반을 다져놓은 거니까 이제. 네. 그래서 예.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쨌든 제값은 뭐 아주 높은 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적당한 제값을 받게 해주는 건 우리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적정 가격을 받아야 살고 그렇죠. 지속 가능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자, 농협 흑사랑 대표도 하셨죠. 예, 흑사랑 대표는 제가 뭐 처음에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데 마침 여기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계산에 예. 중앙에 자회사 퇴비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퇴비 공장을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가면 똥냄새 나고 그 흠한 데를 왜 가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거기 보내주라고. 보내주면 아주 감지덕지하고 잘 가서 있겠다고. 예.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어허. 제가 거기 간 건 우리나라의 퇴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조합장 할 당시에 전국 친환경 농업 협의장을 제가 2년을 했거든요. 하면서 전국을 퇴비 공장을 다니면서 퇴비를 샘플을 떠다가 제가 다 실험을 해보고는 유기농에 좀 쓸 수 있는 퇴비를 찾다 못 찾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딱 가보니까 야 이거다. 여기서 내가 1년 안에 이게 유기농 퇴비를 내가 만들어야 돼. 예. 뭐 시설은 다 갖춰 있으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연구 개발을 거기서 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유기농 퇴비로 만들고 유기농 퇴비로 만들어서만은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펠렛하면 소 사료 마냥 동글동글하게. 예.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고령화돼 있어서 뿌리가 첫째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농축을 시켰죠. 그래 그걸 특허를 냈어요. 그 이제 운반도 편하고. 예. 예. 뭐 100% 옮길 때 50%만 옮기면 되니까. 예. 그래서 고농축을 시켜서 펠렛을 만들고 이것을 펠렛 만드는 걸 저희들이 성형화해서 이걸 특허를 냈어요. 예. 특허를 낸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고 특허를 안 내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내면 내가 특허비를 또 쥐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특허를 내면서 오픈을 시켰어요. 아하. 대한민국에 있는 퇴비 공장이 다 따로서 해라. 아. 이게 결과적으로 따로서 해서 생산해서 이게 나가면 농민들한테 나가고 농민들한테 나가게 되면 토양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걸 싹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럼 뭐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예. 대한민국의 땅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픈을 했더니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 퇴비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아하. 결과적으로 뭐냐면 농협은 정직하니까 예. 농협은 마진 딱 그것만 붙여서 판매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일반인들은 그 마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손익이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농협에 파는 가격은 있으니까 그 가격보다 높게는 못 받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을 딱 붙여서 이제 저희들이 오픈을 해버렸죠. 생산은 그런데 수요는 어때요, 수요? 수요가 이게 이 퇴비 시장이 엉망진창이요. 이 거래되는 거 보니까 제가 1년에 처음에 그 펠렛 퇴비를 개발을 해서 판촉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해에 7만 5천 킬로를 뗐습니다. 7만 5천 킬로. 팔려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만나야 되고. 차가 보통 니스차가 3년이거든요. 2년 차니까 완전히 승용차가 도락구 소리가 나는 거야. 트럭 소리가 나는 거야. 차가 골병 들었어. 골병 들었어. 2년 동안 다니는데 이게 퇴비 공장이 얼마나 이게 시장이 힘들으냐면요. 홍보를 하지 않고 직접 상대를 하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아무리 좋은 퇴비도.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뿌려주는 데까지 있어요. 퇴비. 근데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퇴비화 시켜서 이걸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는. 그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게. 내가 농민들한테 그렇게 내가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다니면서 홍보도 했는데 퇴비는 절대로다가 뿌려주는 거 쓰지 말으라고. 뿌려주는 건 어쨌든
나쁘니까 뿌려두면서까지 팔을 거 아니에요. 뭔지 알 게 뭐냐? 네. 그리고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새 뭐 ESG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죠, 다. 예. 그런 작업을 해 오셨기 때문에 농업에는 땅의 힘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땅의 힘인데 땅의 힘을 높일 수 있는 건 퇴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민들이 한편으로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땅에 대해서 너무 과잉을 하는 거예요. 뭐를 비료를 주던 퇴비를 주던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퇴비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 작물이 빨아먹고 나머지를 토양을 개량화시켜 줄 수 있어서 그래도 난데 비료는 저건 염류집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 이상 유기농을 한 토양에서 그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땅의 힘이 결과적으로 퇴비거든요. 내가 얼마나 땅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30년 동안 농사가 되는 거지 토양 관리가 계속적으로 제대로 해야만이 주산지가 오래도록 버티는데 토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바뀌는 건 자꾸. 그래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이 토양은 진짜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기초 체력이 돼야 뭐 건강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을 살리려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영농형 태양광 저걸 가지고 입법화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해요.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곳은 무조건 유기농 태양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요즘은 저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다 그 농산물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생산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제가 유기농을 오래도록 해보니까 작물이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농민한테. 뭐냐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면 그 해의 해운에 관계없이 올해 해운이 나빠도 지 맘대로 막 크게 돼 있어요. 주는 대로 커야 되니까. 근데 농약 비료 빼고 유기농 농사를 짓잖아요. 지가 알아서 앞을 알아서 큽니다. 야,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을 것 같아. 올해는 날이 더울 것 같아. 올해는 추울 것 같은 걸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자라요. 자연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꼭 농민들의 소득도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2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하려면 유기농 태양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도해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농하러 와서 5년 이내에 다시 다 올라가잖아요. 왜? 계산상으로 따져보니까 본전이 안 되는 게 내려와서 농사 져봐야. 근데 기농하는 사람들 저런 걸 하나씩 해주고 고정적인 수입이 되면 왜 올라갑니까? 그리고 기농인들이나 창농인들이 지금 우리 농촌에 마을 단위로 2~3명만 딱 들어오면 마을이 바뀝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서 그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농촌 마을이 좀 변화가 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격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보장을 받을 수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전에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자, 질문을 드리죠. 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까? 독일이 최초라는 얘기도 있던데 헷갈립니다. 자, 이건 뭔가요? 사실은 독일이 1991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독일이? 근데 이제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고 거기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포도밭에 워낙에 폭염이 심하니까 모듈로다 그늘을 만들어서 당도를 적당히 해주고 수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너무 달아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형태랑 비슷하게 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한 100kg급으로 따지면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일본 모델을 저희들이 많이 갖다 쓰는데 일본보다는 구조물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더 튼튼한 걸로다가 저희들이 20년 동안 아무 일 없도록 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입법이 되면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제일 영농형 태양광에 중요한 건 구조물. 그리고 모듈이 일반 모듈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듈이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하프셀 정도의 좁은 걸로 해야지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이제 가변을 꼭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자체 조례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저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입법만 돼서 저게 추진이 되잖아요. 되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외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 지역민들은 안 하고 외부인들이 땅 사서 와서 자꾸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입법이 돼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로 말하면 아마 예외 조항을 생길 겁니다. 저는 그걸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 들어온 거를 이제 답변을 다 들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 또 농민을 위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제 기왕이 큰 테마로 오랫동안 농사도 짓고 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농촌 문제, 농업의 문제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금? 핵심적인 게 소득 불안정입니다. 소득 불안정.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정부의 그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니까 어디다가 잣대를 대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퇴비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던 걸 왜 지자체한테 떠대미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건 사실 몇 푼 되지도 않는 거고 따져보면. 그런 예산을 그걸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토양부터 좀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자체는 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걸 이렇게 일관스럽게 갑자기 올해 또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걱정거리가 땅을 살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땅이 살겠느냐, 환경이 살리겠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좀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자, 그러면 정부도 이제 그야말로 영농 정책, 농업 정책을 잘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은 뭐가 그렇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농업인들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갑자기 그냥 뭐 큰 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농민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농산물까지 지지해달라는 거 그거 다 없애야 돼. 이제. 없애고 정직하게 농사를 져서 소비자들을 우리나라 국민이면 비슷비슷하고 가격 조금 높더라도 진짜 정말 질 좋고 품질 좋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자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도해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략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팔아서 못 팔고 노타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농민들이 꼭 다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은 곧 안 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산물이 뭔가 좀 조금 부족하면 수입 농산물 가격이 그 가격에 들어오지 않고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아니면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논을 갖다가 전부 다 물꼬를 파놓으면 100mm의 비만 와도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요. 사실은 그 논이 담수하고 있는 게 소양 때문에 19배입니다. 이런 게 홍수 조절 역할도 해주고 농사를 짐으로써 환경도 또 많이 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농업 없는 산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이제 내년 3월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게.
자, 차기 정부의 농업 관련해서 저 에너지 정책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저 영농형 태양광 국회를 제가 10번은 들어갔어요. 이거 입법하려고. 설명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이거 설명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하면. 저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 일반하고도 완전히 차이가 나고 농민들한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르고 닳도록 연금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반대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영농형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이 방송 저 나중에 테이프 갖다 주세요. 이거 저는 오늘 공부 많이 됐는데. 네, 고맙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알면 반대할 리가 없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 영농형 태양광 현장에 저희들 사이트에 한 1,500명 정도 왔다 갔을 거예요. 그동안이요. 그동안. 근데 제가 왔다 간 사람들 질문 중에 이거 태양광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전부 다 감동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차기 정부가 생기면 뭐 농수산부 장관 말할 것도 없고 가급적 청와대 주요 인물들이 와서 현장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봐야 저기 관료들이 와서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 달라지니까. 달라져요. 무조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정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 농촌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